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오늘은 1918년 스웨덴 중서부 칼스코가에서 태어나 1970년 52살에 일기소설로 데뷔한 마이야 에켈레프가 쓴 책 수없이 많은 바닥을 닦으며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5년에서 1969년까지의 일기입니다. 이때는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요동치던 때이고 파리에서 학생과 근로자들이 일으킨 사회 변혁 운동 68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고 미국과 베트남 전쟁은 연일 신문지상의 메인을 장식했던 때입니다. 저자인 에켈레브는 초등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5아이를 낳았으나 39에 이혼한 후에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랫동안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야간 학교에 등록해서 늦가기 공부를 했고 틈만 나면 신문을 보고 책을 읽었으며 하루의 일상과 생각을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몸으로 삶을 부딪히며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인 이 책은 글과 나 사이에 거짓 자아가 없는 아주 밀접한 일기로 엮어진 책입니다. 에켈레브가 52살 때 유명 출판사의 소설 공모전에 자신의 일기로 응모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책이 출간 52년 만에 우리말 번역본으로 나왔습니다. 1970년 초판이 나온 해에만 6쇄를 찍었으며 스웨덴 10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스웨덴 노동문학상인 이바르 루유한손상을 받았습니다. 책의 원제인 청소용 양동이로부터의 보고서이고요. 한국어판 제목은 소설 공모전에 응모했던 원고의 제목 그대로 수없이 많은 바닥을 닦으며입니다. 이 책은 그녀의 독백 같은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독서는 그녀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삶의 경륜과 공부가 쌓이면서 저자의 눈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와 사회적 계급 구조에 대한 자각,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단지 먹고, 자고, 청소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과 자기가 가진 것 외에는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교회 설교단과 국회에서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쏟아지던가. 인간은 가장 사악한 존재이다. 소유하려는 욕심에 집착한 나머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에 대한 비판과 그로 인해 아프고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세계에 탄식하며 그녀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기의 제목이 1953년 한국 위기입니다. 아동복지 담당을 만나 자신에게 필요한 의류 품목을 생각하다가 전쟁 중인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재킷이 필요할까를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950년대 스웨덴과 한국이라는 엄청나게 먼 시공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현재의 금전적 가치로 한 달에 약 2,500크로네, 원화로는 30-40만 원 정도의 최저 생계 유지비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고 장시간, 때로는 초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느끼는 불의와 절망감을 또 다른 취약한 사람들, 이민자 또는 그녀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편협한 증오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월급이 터키 농부의 1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점을 냉정한 유머로 반성합니다. 허리 통증과 긴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를 무릅쓰고서라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깃발을 들고 목소리를 내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작가는 새로운 세계로의 문이 열리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의식들은 동료들의 사고방식과 사회의 정치적 상황까지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197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노동자 작가 하리 마르틴슨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마다 삶을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한다면 자기를 위해 길을 밝혀줄 불빛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내 빛은 오랫동안 작가 하리 마르틴손이었다. 마르틴손은 굴욕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굴욕을 이겨낼 것이다. 마르틴손은 무기력해지지 않고 가장 비천한 일들을 해냈다. 따라서 나 역시 청소용 양동이에 익사하지 않고 내가 맡은 청소부 일을 해낼 것이다. 책 세상에서의 나의 방황을 생각하면 다행히도 나는 노동자 출신 작가와 함께 시작했다. 읽기 쉽고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출신의 작가로 그 독서 기간이 지나면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이외의 집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 알아보게 된다. 또한 역사적 사건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깨닫는다. 그녀에겐 마르틴슨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주었을지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1968년에 유명 잡지사의 독자 투고면 2주의 일기에 원고를 보냈는데 덜컥 글이 실리고 원고료까지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오직 지위 높은 귀족, 사회의 엘리트가 쓴 글을 읽다가 무의식적으로 노동자가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언하는 일은 드물다는 생각에서 투고를 했는데 신문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읽고 있는 책이 있는 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다음은 막심 고리키의 나의 대학을 방금 읽었다. 이제 오늘 읽을 책이 없다. 이 삶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일이다. 고통과 절멸 앞에서 같은 공포, 같은 무의미를 경험한 그때는 혼자가 아니다. 문학 덕분에. 한 시간 또는 한 순간은 만족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테지만 결코 그 이상을 그럴 수 없다.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그녀의 삶을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기를 따라가다 보면 1960년대 스웨덴 노동계급의 일상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신을 믿지 않는 대신 살아내기 위해서 써야 했던 글을 통해 자신을 응시하고 사회를 비추며 세계를 성찰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며 문학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 삶이 다른 누군가의 관심을 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면 삶은 한결 수월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19시간씩 일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다시 일하러 가는 일상.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조금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된 일 중 하나다. 일하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 늘 일하는데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시기심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가장 간단한 일 앞에서도 결핍의 불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주 이런 결핍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모든 것을 과대평가하고 무한히 많은 것을 과소평가한다. 이는 가난의 가장 깊은 비극이다. 결핍의 불안은 결핍 자체보다 더 나빠진다. 사람을 과도하게 긴장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일기소설로 응모하기로 마음먹은 후에 생각만 해도 비로소 웃음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볼 수 있는 것과 취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청소라는 그 고된 일을 할 힘이 있는 한 그녀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막연한 궁금증에서 선택한 책이었는데 그녀를 통해 느껴지는 현실은 처절하고 간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정부의 비현실적인 제도와 지원들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유한함으로는 세상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함께 불행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작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그녀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어렵고도 처절한 생계의 걱정을 안고 자식들의 병원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녀는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1989년 칼스코가에서 사망했고 2019년 30주기를 맞아 그녀의 이름을 딴 마이야 에켈레브 광장이 칼스코가에 생겼습니다. 에켈레브의 1969년 부활절 후에 남긴 일기를 읽고 뭉클한 박수를 보냅니다. 내 삶은 그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다. 살면서 여러 번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를 딱하게 여겼다. 대신 내가 딱하게 여기고 싶었던 이들은 그들이었다. 그들보다 없이 살아도 내 삶은 그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긴다. 그들은 나와는 다르게 삶의 가치를 평가한다.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독 속에서 곰곰이 생각한다. 그렇다. 그들의 소유욕은 절대 꺾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멋진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죽어 있는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나보다 더욱 전전긍긍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청소해야 하는 곳에 일부러 새벽 3시에 좀 더 일찍 가서
몰래 타자기를 쓰기 위해 마음을 졸였던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으로부터 타자기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는 일이 남의 눈치를 보는 두려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순간들을 보며 그녀에게 글을 쓰는 일은 신념과 의지의 차원을 넘어선 영역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반세기를 넘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찾아온 에켈레브의 일기가 현 시대 한국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히는 것은 놀랍고도 씁쓸합니다. 풍요로운 곳에 쓰레기도 넘치고 결핍의 불안이 깊은 곳에 사회적 돌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새겨졌던 글 1967년 10월 4일에 쓴 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 가치다. 나는 피투성이 두 손으로 모든 편견을 핥힌다. 울타리 옆에는 또 울타리. 아무도 울타리를 없애는 일에 관심이 없다. 울타리는 그곳에 있을 뿐 사람들은 더욱더 높이 만든다. 울타리는 주위마다 있다. 왜 아무도 바깥에서 오지 않는가? 왜 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왜 이 모든 울타리가 있는가?